도덕 정치, 덕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그리고 그 평화 체제 안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은 쉽지 않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칸트 선생의 영원한 평화 사상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정치가 추구해야 할 최고선은 영원한 평화이다. 영원한 평화 위에서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보편적으로 고양될 수 있다. 아마도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정치 철학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긴장관계, 도대체 평화는 언제 오는가? 평화가 가능하기는 한가? 다시 묻게 되는데요. 칸트는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책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과제다. 비록 단지 무한히 진보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차츰차츰 해결되어 그 목표에 끊임없이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의 과제다. 당장 평화로운 세상이 안 오더라도 평화는 우리 인류가 지향하고 또 성취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책의 주요한 내용과 줄거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 사상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 국제연맹, 국제연합 혹은 유럽연합의 결성에서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라는 간단한 서문, 그 다음에 본론 1절과 2절, 그리고 부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795년에 출판되었는데 독일어 제목은 좀 에위겐 프리덴, ein philosophischer Entwur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해보면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철학적 기획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권의 우리말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맨 밑에 있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백종현 선생의 번역서 영원한 평화 이 책을 주 텍스트로 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영원한 평화의 제1절은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예비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 각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비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전쟁 소재를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어진 어떠한 조약도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 의도를 숨기고 조약을 맺는다면 그것이 어찌 평화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냐. 또 어떤 책략을 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비조항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독립국가도 그 국가가 크든 작든 간에 어떤 다른 국가에 의해 상속, 교환,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되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도 인간 개인처럼 도덕적 인격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처럼 사고 팔고 교환하고 그런 방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비조항은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왜 상비군, 군대가 점차로 완전히 폐지돼야 하는가? 사실 상비군, 군대는 군비 경쟁과 침략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군대를 없애야 결국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인데 이상적인 아주 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예비조항은 대외적인 국가 분규와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 부채도 져서는 안 된다.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쓸 수는 있다. 그러나 전쟁하려고 외채를 빌려 쓰는 것은 평화의 장애 요소가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 국가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조항은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정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정 간섭의 권리는 없다라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비조항은 이렇습니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 중에 장래의 평화 시의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대 행위들, 이를테면 암살자의 고용이나 항복 협정의 파기, 반역 선동 등 이런 행위들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런 행위를 한다면 국가 간 상호 신뢰가 깨져서 나중에 평화 협상이나 조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원한 평화를 위한 6개의 예비조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원한 평화로의 제2절인데 2절은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아까는 예비조항이었죠. 이제 확정조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의 확정조항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칸트 선생의 철학적인 고민과 생각들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정조항은 국가법과 관련된 것인데 한 국가에서 시민적 헌정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 칸트는 공화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자유원리, 법의 원리, 평등의 원리, 이 3가지 원리에 따라서 세워진 헌정체제, 그런 법적 질서가 공화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공화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 화합하여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화적 헌정체제가 어떻게 영원한 평화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칸트는 이 공화체계가 영원한 평화의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화체제 하에서는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국가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전쟁의 여러 어려움들, 이를테면 전투에 나가야 되고 또 죽음을 불사해야 되고 엄청난 전쟁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삶이 황폐화되고 이런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고약한 전쟁 놀이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화체제 하에서 평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두 번째 확정조항은 국제법과 관련된 것인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 혹은 연방주의의 기초에 있어야 한다. 국가들의 독립성과 자결권을 인정하면서도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국제연맹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합,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독립성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화합하는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관계의 대안과 관련해서 칸트는 세계공화국이 아니라 국제연맹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국제국가라는 하나의 세계공화국이라는 적극적 이념 대신에 오직 전쟁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국제연맹이라는 소극적인 대용물이 대안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공화국이 아니라 각 나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연맹을 대안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아가 칸트는 평화조약과 평화연맹을 구분하면서 국제연맹이 평화연맹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 상태는 민족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니와 이 연맹은 평화조약과는 구별될 것인데 그것은 평화조약이 한갓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서 평화조약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킨다. 이 미세한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확정조항은 세계시민법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칸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로 대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칸트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들의 권리의 차원, 권리 보호와 보장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우리가 외국을 방문할 권리를 지구의 공동점유라는 생각에 그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법과 관련하여 칸트 선생은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지역들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 맺고 이러한 관계들이 마침내 공법화되며 그렇게 해서 인류는 마침내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칸트 선생의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런 이상으로부터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칸트는 6개의 예비조항과 3개의 확정조항을 논의한 다음에 2개의 사항을 추가하였는데 이 추가 조항은 초판에는 없고 2판에 추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추가 조항은 영원한 평화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어떤 형태로 그것이 보증되는가 이런 질문과 관련됩니다. 칸트에 따르면 영원한 평화의 보증수표는 다름 아닌 위대한 기회가인 자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목적, 자연의 한목적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이 영원한 평화를 보증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자연의 목적을 키워드로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목적론적 설명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영원한 평화를 보증하는 자연의 목적, 즉 자연이 그렇게 기획, 디자인한다? 아니면 오늘날의 의미로서 자연은 그렇게 코드화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칸트는 안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는 없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평화는 하나의 도덕적 이념으로서 이론적인 관점, 그런 차원에서는 과도한 주장이지만 실천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상, 그런 이념, 그런 것은 실천, 인간의 삶의 관점, 혹은 도덕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자연은 영원한 평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내는가? 칸트의 답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연은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 부분을 인용해 보면 자연의 강제를 통해 보장된다는 것을 자연은 어떻게 보증하는가?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끔 의무를 지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의욕하든 말든 자연은 그것을 스스로 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칸트는 이 대목에서 세네카를 인용하여 운명은 의욕하는 자는 이끌고 의욕하지 않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배에 타서 같이 항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운명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연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 때문에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칸트도 그 당시에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경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칸트가 뭐라고 썼냐 하면 좀 인용을 해보면 자연은 폭력과 전쟁에 대항해서 보호하지 못했을 민족들을 상호적 이익을 통해 통합시킨다. 그것은 상업적 정신인데 이는 전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들은 전쟁 발발에 위험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중재를 통해 전쟁을 막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실 전쟁 나면 큰일 나잖아요. 경제 망가지고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송두리째 망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칸트는 두 번째 추가 사항을 영원한 평화를 위한 비밀조항이라고 이렇게 써놓았는데 전쟁과 평화 등 국가의 공적 담론에 철학자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권장해야 하고 또 자유로운 담론에 철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평화 책 부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평화의 관점에서 도덕과 정치의 불일치 문제인데 말하자면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도덕과 정치가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와 이상적인 도덕 정치의 괴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정치의 논리와 도덕의 논리, 정치가와 도덕가가 많이 다르지만 평화를 위해서 정치가 도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도덕 정치, 덕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그리고 그 평화체제 안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정치는 먼저 도덕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다. 비록 정치가 그 자체로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의 도덕과의 합일은 전혀 기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가 상충하자마자 정치는 풀 수 없는 매듭을 도덕은 잘라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치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말입니다. 부록의 두 번째 항목은 공법의 초월적 개념에 따른 정치의 도덕과의 일치 문제인데 오늘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정치적 행위나 법의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개성이다. 즉 공적으로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 대목입니다. 이상에서 영원한 평화라는 칸트 선생의 철학적 기획 작품을 대강 큰 줄거리를 따라가며 읽어봤습니다. 강의 서두에 인용했던 부분, 영원한 평화 책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제다. 비록 단지 무한히 진보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차츰차츰 해결되어 똑같은 진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마도 점점 더 짧아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끊임없이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의 과제이다. 칸트 선생의 바람대로 인류의 영원한 평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길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